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6년 5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가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던 A씨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집은 평소 누구보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A씨가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어보는데 그러자마자 그녀는 놀라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문을 열고 A씨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집 주인이었던 38살 주부 최씨.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공격당해서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과 입술을 비롯한 얼굴 전체가 멍이 들어서 심하게 부어 있었고요. 그리고 목에는 목욕용 타월이 감겨 있습니다. 바닥에는 새빨간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을 찔렸는지 현관 자체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하는데요. 도우미 A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 역시 현장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부검 결과 최씨의 사인은 목뼈 연골골절 및 질식, 범인이 목욕용 타올로 목을 졸라 교살한 정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씨 몸에는 흉기에 찔린 자상이 무려 24군데나 발견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부를 살인한 걸까요? 최씨 몸에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귀중품이나 현금도 없었고요. 딱히 외부 침입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방바닥에 커피가 담긴 컵이 엎질러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피해자가 순순히 범인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줬고 커피까지 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면식범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망 추정 시각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이 밖에 현장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먼저 누군가 빨래통을 막 뒤진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 최씨의 것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됩니다. 방바닥에는 피를 밟고 돌아다닌 양말 자국도 남아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최씨의 머리 옆에 남성용 점퍼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 점퍼가 남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 아니었죠. 따라서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범인의 것이니까요. 어쩌면 범인은 범행 이후에 급하게 도주하느라 이걸 까먹고 간 걸까 싶었는데 그렇다면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범행 당시 많이 당황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건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엔 다행히 현관과 엘리베이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한 남성이 찍혀 있었죠. 이 남자는 범행 추정 시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지 않고 먼저 계단을 2칸씩 올라가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는 듯 했죠. 잠시 후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비로소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꽤나 치밀한 듯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묘한 행동이 포착됩니다. 바로 버튼을 누르는 특이한 방식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손가락으로 층수를 누르죠. 하지만 이 남자는 주먹을 쥔 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즉,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피해자가 사는 13층에 내렸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옷차림이 처음과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CCTV 화질은 아주 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남자가 입고 들어온 점퍼는 분명 현장에서 발견된 그 피 묻은 점퍼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범행을 작정한 계획범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CCTV를 확보한 이후 더욱더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우선 남자가 처음부터 여러 집을 물색한 게 아니잖아요. 딱 13층 최 씨 집을 타깃으로 정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최 씨는 그날 분명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겁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를 돌연 공격했는데 추정컨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최 씨가 다행히 현관문을 밀치고 나가서 도망치게 돼요. 하지만 남자가 곧 따라 나가서 계단에서 붙잡게 되죠.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다시 최 씨를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혈흔이 복도에 묻어있던 거고요. 그렇게 집으로 끌려온 최 씨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범인은 피가 묻은 자신의 점퍼와 셔츠 장갑을 벗고 빨래통을 뒤져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는 시나리오. 여기까지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의 현장 분석 결과입니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어요. 면식범이라면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남성을 아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전혀 아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답답해진 경찰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최 씨의 혈흔이 발견된 계단 부근에서 라이터 한 개를 발견합니다. 이 라이터가 범인의 옷에서 빠진 듯해요. 그리고 라이터를 봤더니 한 성인 오락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해당 오락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 도박성 게임을 하는 성인 오락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이 이곳으로 달려가서 CCTV에 찍혀있는 용의자의 모습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원하던 대답을 듣게 되죠. 저 이 남자 알아요. 종업원을 기억한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오락실에 와서 도박 게임을 즐기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안에서 워낙 자주 오니까 죽돌이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죠. 자, 이렇게 신원을 파악한 시점에서 때마침 그 범인이 남기고 간 점퍼에서 DNA가 채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죠. 그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그의 이름은 홍덕표. 1961년생으로 범행 당시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직업을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였죠. 그는 분명 이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 이삿짐 센터요. 여기서 면식범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죠. 알고 보니 이 피해자 최 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홍덕표가 이삿짐 센터 인부로 참여한 이력도 확인되는데요. 하루 종일 이사를 하면서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익숙했고 그래서 벨을 눌렀을 때 최 씨가 문을 열어줬던 겁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커피를 사준 거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홍덕표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경찰은 도박빚으로 인해 돈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홍덕표 친척들 말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일찍이 부모와 헤어졌고 다른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해요. 심지어 그는 27살 때까지 무적자로 살아왔다는데요. 무적자가 뭐냐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 정부의 서류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유령아동이라고도 해요. 주로 과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난한 집안이나 또는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홍덕표 지인에 따르면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과 또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애인이 끊긴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여유가 없지만 매번 만나는 여자 집에서 동거를 하거나 또는 그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나마도 그 번 돈, 여자한테 받은 용돈 모두를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살았고요. 때문에 수백만 원을 잃은 건 당연했고 상당한 도박빚까지 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에게 들어온 일이 최씨네 이사 일이었어요. 짐을 옮기면서 집 구조를 쉽게 파악했을 거고 또 동시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이 집에 어디에 숨겨놨을지 그것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삿짐 아저씨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홍덕표는 처음부터 살해를 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선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홍덕표는 분명 자신의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금품을 한 개도 가져가지 못했으니까요. 훔쳐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가지를 자기 점퍼를 두고 가는 허술함을 보였죠. 살인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미 이 집에 침입을 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싶어서 결국 최 씨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경찰은 처음에는 이게 우발적 살인이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건 계획살인이다 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바로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목욕 타월 때문입니다. 최 씨 집에 들어와서 실랑이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그가 그 집 화장실에 가서 타월을 가지고 올 겨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건 애초에 범인이 준비해온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타월이 목에 감겨 있었어요. 결박용이 아닌 살해용으로 쓰인 것도 확실하고요. 오늘 금사파 혹시 눈치채셨나요? 계획이다, 우발이다, 여러 추측과 정황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사건이 발생한 이래 여지껏 홍덕표가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용의자 얼굴, 신원까지 모두 파악이 됐어요. 하지만 무려 17년이 넘도록 그는 도주 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도저히 발견이 안 돼요. 물론 경찰은 그가 자주 들른다는 그 성인 오락실에서 잠입수사 진행했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5월 8일 이후부터 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하던 이삿짐 센터요. 사건 즉시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인들한테도 홍덕표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 연락 끊겨서 나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는 말뿐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도 없었고요. 그 외에 어떠한 생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무려 17년 동안이요. 그렇게 홍덕표는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정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홍덕표는 여전히 대한민국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 김포 주부살인 사건의 용의자 홍덕표에 대해 자세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생김새,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죠. 여러분, 이 프로로 인해 꽤 많은 사건이 해결된 거 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덕표의 꼬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연락을 하던 지인들도 이 TV로 공개 수배가 된 이후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죠. 홍덕표, 키는 175cm의 마른 체격입니다. 어딘가 국내에 숨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말랐을 것으로 추정돼요. 당시에도 앞머리에 숱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벗겨진 수준이거나 아니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유독 가늘고 또 팔자걸음으로 걷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쉽게 고칠 수 없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홍덕표가 범행을 저지르기 5년 전인 2002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각에서는 17년간이나 모습을 감춘 홍덕표가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빼앗고 또 자수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도주 중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여러분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득바득 살려고 하겠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분을 숨긴 채 어딘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거나 혹은 중국, 필리핀 등지로 불법 미입국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피해자 최 씨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유가족이 됐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죠. 심지어 최 씨가 사망한 바로 그날은 이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무참하게 깨져버린 행복한 가정. 언젠가는 반드시 홍덕표가 잡혀야 할 이유 중에 하나죠.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잡혀서 자신의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개 수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희귀병이 있어서 약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거하지 못하는 살인마 성채영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